오늘 새누리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기 위한 당원대회 사전투표를 진행합니다. 전당대회 승부는 사실상 오늘 사전투표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소식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문영 기자. 자, 김문영 기자 나오십니까? 네, 국회입니다. 새누리당 선거인단 중 대의원이 아닌 모든 당원이 전국 어디서나 이번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는 이틀 남았지만 승부는 사실상 오늘 결정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전체 선거인단 34만 7천여 명 가운데 대의원 9천여 명을 뺀 전원이 1인 1표씩 사전투표를 진행합니다. 후보가 난립한 상황이어서 얼마나 강하게 개파 간 표 결집이 이뤄질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편 오는 9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들이 현장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저녁엔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한테 투표하라 그러면서 자기 개파의 어떤 지시, 그러니까 오더를 내려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됐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중립성향 한선교 후보는 특정 후보를 미는 특정 개파의 문자가 나돌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정 후보를 앞세워 상황 정치를 하면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는데요.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일명 오더 문자 메시지가 유포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당대표 후보는 기호 4번 주호영, 최고위원은 기호 7번 강석호, 여성 최고위원은 기호 6번 이은재, 청년 최고위원은 기호 3번 이부형에 투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 기명된 출처는 서울 서초을 박성준 의원 측, 경기 안성시 당원협의회 측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지지하는 후보는 같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 유포한 측이 누구인지를 두고 쟁점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막판으로 가면서 더욱 개파 간 세대결 양상으로 귀결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자, 밖에는 폭염인데 정치권은 여야 상관없이 반란이 일어나서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 대담은 반란이란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 이슈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 오영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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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반란이란 주제를 키워드로 잡았는데 원래 반란의 뜻은 기존에 있었던 거를 다 뒤엎는다는 뜻이죠. 자, 첫 번째 반란은 바로 새누리당 비박계 반란입니다. 네. 앞서 지금 리포트에서 잠깐 나왔듯이 새누리당 새 대표를 뽑은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비박계는 후보 단일화를 했거든요. 네. 지난 금요일 비박계 단일 후보로 선정이 된 주호영 의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는 이 비박계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새누리당 내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예,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지난 총선 참패, 그 참패의 원인은 오만이었고 국민을 무시한 자기들끼리만의 이익 추구였고 그것도 자기들끼리의 패권 경쟁이었다는 것이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니겠어요? 거기에 책임 있는 분들이 이번 당의 대표가 돼가지고는 당을 바꾸기는 곤란한 것 아니냐. 철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성의 기조로 본다면은 비박들이 이번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당의 전권을 좀 책임지는 입장에 서서 당을 바꿔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면서 좀 기분이 좀 좋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들 우선 김용태 의원하고 정병국 의원하고 단일화를 했었잖아요. 네, 처음에. 굉장히 흔쾌하게 패자가 승복하는 모습이었고. 끝나고 나니까 김용태 의원이 저한테도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요? 저는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정병국 후보를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주호영 의원과 정병국 의원의 단일화가 됐는데 사실은 이 단일화는 예상에서 좀 벗어났었어요. 정병국 의원이 이길 거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병국 의원 또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서 이번에는 나는 아쉽게도 못 나서게 됐지만은 주호영 후보가 당선돼서 당을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까지 못 봤던 모습이다. 기분이 좀 지금 괜찮았습니다.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 이제 그 비박계 뭐 저희는 반란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단일화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오영식 전 의원께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은 비박계 이런 단일화에 대해서 친박은 굉장히 불편한 속내 드러냈거든요. 네. 이것이 현실적인 것이 비박계 후보는 한 명이 됐고 친박계는 단일화를 안 했기 때문에 후보가 3명이 돼서 1대3의 구도니까 아무래도 표가 분산돼서 친박 쪽이 분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친박계에서는 이 단일화를 가지고 야합이다. 정치적으로 뭔가 술술 부른다. 이런 비난을 가하는데 야당 시각에서 여당의 이런 움직임을 보였을 때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네, 선거 공학적으로만 보면 이러한 이제 후보 단일화가 경선에서의 유불리를 염두에 둔 선거 공학적 접근이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번 모습을 지켜볼 때 소위 말하는 비박계가 이번 전대에 임하는 이유와 명분이 좀 분명하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동안 당에서 좀 전횡을 휘둘렀던 친박의 행태에 대한 책임 그리고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좀 묻겠다. 그를 통해서 당의 리더십을 좀 교체하고 바뀐 새로운 집권 여당을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러한 절박성과 필요성들이 그리고 대국민 당원 명분이 더 크게 작동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저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박성규 전 사실 이 비박 쪽이 이제 뭉친 거란 말입니다. 반면에 이제 친박계는 뭉치지 못했기 때문에 불리한 상이 소위 말해서 표 계산을 해보면 답이 안 나온 상이 됐다라서 사실은 주말 동안 친박계 쪽에서 여기에 흘러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들은 워낙 이주영 후보나 이런 분들은 아예 단일화를 안 한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는 상태에서 단일화를 한다는 거는 그건 참 말이 안 되니까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표의 단일화. 소위 말해서 특정 친박 후보의 친박 전체의 표를 몰아주기 형태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 분석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뭐 들으신 게 있는지 그리고 좀 이런 움직임이 진짜 가셔야 된다면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사실 그런 움직임 저도 들었고요. 뭐 겉으로는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물밑에서 친박 후보들 간의 단일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표의 단일화, 가능성 있는 후보를 위해서 표를 몰아주자 하자는 얘기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당연하다고 당연한 걸로 보시는군요. 그럼요. 선거에 나선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여기까지 왔는데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 목표 아니겠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오영식 의원이 얘기한 대로 국민에 대한 어떤 그 분명한 목적의식, 내가 왜 대표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자기 어떤 소명이라 그럴까? 아니면 당의 체질 변화를 통한 정권 재창출 또는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당 본연의 입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대의 명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친박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봐요. 단일화를 추구하지만은 물밑에서 했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겉으로는 친박 후보 3명, 비박 후보 1명 그렇지만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런 4명의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친박 후보들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친박 후보들 입장에서는 지금 구도라면은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내가 나가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기대를 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기도 하고. 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소위 친박계의 이제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일화 안 하고 이제 끝까지 가는 마당에는 자기로 좀 표를 모아달라고 뭐 경선에 나간 사람이 당연히 주장하겠죠. 요것도 할 거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소위 말하는 비박계 후보가 단일화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밖에서 지켜봤을 때는 이 선거 판세는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그래도 여전히 소위 말하는 친박계 후보들의 득표력이 꽤 강력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시각들이 있다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주제를 저희가 비박계 반란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좁혀서 들어가면 지난 금요일 날 정병국 후보와 주호영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 결국엔 주호영 후보로 결정됐거든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의외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맞습니다. 이거는 비박 안에서 혹시 또 무슨 반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반란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집중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의도적으로 반란이라고 좀 보시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새누리당에 지금 투표에 참여하고 또 지난번에 단일화의 의사에 참여했던 여론조사에 참여한 분들의 성향에 조금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오늘 사실은 그 선거에 나서는 선거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이번에 전당대에서 35만 명 정도가 됩니다. 네. 35만 명 정도가 되는데 오늘 선거에 나선 사람들이 34만 명 정도가 돼요. 아까 보셨지만 그러면은 사실상 오늘 이제 오늘 결정되는 결정이 되는 건데 거죠, 사실상. 문제는 그 35만 명 가까운 선거인달, 투표인달 가운데 45%가 영남 분들이에요. 영남이다. 예. 비율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영 의원이 영남 출신이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보이지 않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표심들이 지역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대단히 높다고 좀 볼 수 있고 제가 주목하는 건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리한 조건 속에서 여론조사라는 단일화 조건을 만들어서 흔쾌하고 수용하고 또 승자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돕겠다고 하는 이 모습 또한 의미 있는 이전까지 기존 관습에 대한 반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반란은 예. 이번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이러한 계파적 역학관계나 세력 분포가 아니라 지난 총선까지의 집권당으로서 새누리당이 보였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크게 불거져 왔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계파 정치의 폐해들 그리고 총선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한 당심과 민심의 평가가 어떻게 모아지는가 그 결과로서 말 그대로 그 당원과 민심에 기초한 그러한 당대표가 새롭게 선출되는 그게 진정한 반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저희가 하셨던 반란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주는데 자, 김은미 앵커 그러면 네. 이 비박계 반란은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반란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사실 이분 비박계에서 상당한 지분을 갖고 계신 분이죠. 김무성 전 대표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 지난 1일부터 민심 투어에 나섰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민심 투어가 아니라 쓴소리 투어 아니냐. 이제 다니면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어떤 그 친박의 입장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무성 대표 과연 어떤 얘기를 했는지 같이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께서 특정 지역의 의원들을 만나는 것은 그거는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무성 대표께 건의드립니다. 이제서 밖에서 이런 행위를 당장 그만두라고 충고를 드립니다. 당의 화합과 미래의 비전을 위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는 데는 다소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해서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내가 지지를 못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응할 생각도 없습니다. 네, 지금 김무성 전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김무성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물론 뭐 전당대회에 대해서 뭐 비박계를 지지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드 문제로 인해서 뭐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의 초재선 의원들을 만나는 그 만남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박성규 전 대변인님, 사실 그 전에 김무성 전 대표의 별명이 30시간의 법칙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 있었죠. 네. 예. 청와대 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각을 세우는 발언을 한 다음에 차마 그 발언이 30시간을 넘기지 못한다. 약간 이런 뭐 조롱 아닌 조롱이 섞인 그런 별명이었는데요. 이번에는 30시간이 일단 넘었습니다. 예. 네. 김무성 전 대표 이렇게 지금 포문을 여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요, 김무성 대표가 저렇게 좀 강하게 발언하는 것, 전 놀라운 일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30시간 지나서 입장을 바꿨던 그 당시하고는 입장이 좀 달라졌죠. 자, 우리 지난 7월 14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당산동에서 당대표 선출 2주년 기념대회 지지자들하고 모였어요. 네. 모든 언론이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그랬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한 얘기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앞으로 할 말 타겠다. 맞습니다. 제가 앞장서겠다. 네. 여당 대표 맡고 있는 동안에 대통령하고 각 세워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에 병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참고 또 참았다. 네. 앞으로 안 참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정치인 김무성으로 소신 있게 또 대통령 자리를 꿈꾸는 대권 후보로서 책임 있는 내 정치 해가겠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다가 또 하나가
어쨌거나 비박계의 지금 중심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비박계라고 하는 건 계파는 아니잖아요. 친박계라고 하는 계파에 대응해서 아무 소속되지 않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엄격히 따지면 친박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계파가 아니죠. 그런데 친박 중심으로 워낙 강하게 당이 운영되는 가운데서 가장 이분이 답답하게 느꼈던 게 제가 짐작한데 이런 것 같아요. 청와대와 당과의 관계가 너무 왜곡됐다. 청와대에서 지시하면 결심하면 그거 받들어서 수행하고 네. 당은 꼼짝달싹 못하면서 그 쫓아가면서 이른바 국민보다는 권력을 보는 이런 관계에서 당이 많이 왜곡됐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대통령제라고 하는 게 너무 제왕적이어서 네. 이게 정상적인 정치가 이루어져 가는데 큰 문제가 됐던 것 아닌가. 이런 데 대한 생각을 뿌리 깊이 하셨던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반성과 다짐에서 본인 대권 주자로서 인식을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자기 길을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요, 오영식 의원님. 네. 아니 보면은 사실 뭐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번 또 대선 행보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은 민심 투어 기간이에요. 네. 민심을 듣겠다. 그래서 지금 뭐 수염도 기르고 저렇게 지금 가서 있는데 아니 왜 여의도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를 굳이 저 멀리 전국을 돌면서 민심 투어에서 하느냐 이런 비판도 하는 분이 있거든요. 네, 뭐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민생 투어다. 뭐 네. 소위 말하는 대권 주자들의 이런 민생 투어. 이게 좀 이번 처음 일이 아니죠. 예. 의례적으로 이렇게 있는 이벤트 정치 하나로 비춰질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요즘 얼마나 경제도 어렵고 많이 힘든데 날씨 안 질라 거의 그 살인적인 지금 더위여서 우리 국민들 많이 힘들죠. 네. 이 속에서 네. 대권에 대한 뭐 꿈을 갖고 이렇게 민생 투어를 하시는 것도 좋고 또 네. 당내에서 비박계의 결집이라든가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민생 투어 행보를 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국민 삶의 애환과 또 실적인 어려움들을 느끼면서 그러한 것들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네. 그 소외와 또 거기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 생각과 또 정책적 대안들을 좀 더 많이 말씀하신다면 네. 좀 더 이번 행보에 진정성의 무게를 더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할 얘기 이제 앞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우리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일반 국민들 인식에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당대표였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하지만 저 양반은 뭔가 자기가 확실하게 소신 있게 뭘 이야기 제대로 한 게 있느냐. 칼 뽑았다 그냥 집어넣은 게 여러 번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8월 1일 날 팽목항부터 해서 네. 뭐 5.18 등등 게 거쳤지만 지난 시기에 보면 이러한 세월호 사건이나 5.18 등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께서 했던 발언이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진정성이 있는 해명 또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과 함께 앞으로 자기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이러한 사안들을 다뤄나가겠다는 뜻을 좀 더 밝힐 때 저 네. 김무성 전 대표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네. 좀 더 의미가 있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제가 여기 한마디만 잠깐 드릴까요? 아주 짧게 아주 그러면. 네. 예. 제가 아무래도 이건 사실과 관계가 되는 거니까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대표 시절에 네. 언급이 워낙 강하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네. 김무성 대표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소신 있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죠. 대표 시절 이후에. 뭐 하나만 얘기 들어볼까요? 네. 가장 크게 민주당하고 또는 진보 세력하고 각이 서 있는 그 임을 향한 행진곡 5.18 네. 기념식에서 그렇죠. 그 노래 부르는 부분에 있어서 김무성 대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노래 하나가 국론을 이렇게 갈등시키고 분열시키는 것 동의할 수 없다. 나 열심히 부른다. 옛날에도 불렀고. 예, 지난번 영남권 신공항 문제 그분은 끊임없이 얘기했었어요. 그렇게 영남권 신공항은 새로 필요한 것 아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민심 투어를 하면서 얘기를 듣는 것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려면 오영식 전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에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들을 계속 같이 얹어가지 않으면은 그냥 문제 제기하는 선에만 머무른다면은 또 하나의 일종의 정치적인 쇼 비슷하게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 사실 김무성 전 대표 요번에 이제 민심 투어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대권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총리는 무조건 전라도 사람을 쓰겠다. 이게 뭐 물론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이렇게 화두가 됩니다. 근데 일단 두 분 모두에게 여쭤볼 텐데 짧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선 전북 익산이 고향이신 박성규 전 예.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쉽습니다. 저런 얘기가 반갑지 않습니다. 아, 네. 국민은 지금 21세기에 와 있는데 네. 정치인들이 아직도 19세기에 머물러 계신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지도자들의 입에서 특정한 문제에 관해서 지역 얘기는 의식적으로라도 안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 좁은 지역에서 저는 안 맞다고 보여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정현 의원이 새누리당의 의원으로 네. 호남에서 2번씩이나 국회의원이 된 것은 그분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정현 의원을 통해서 그 지역에 투자가 되고 그 지역에 발전이 되고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네. 사람 뽑는 거 우리 호남 총리 여러 번 가져봤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오영식 전 의원님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저러한 발언은요. 네. 오히려 저러한 말씀을 듣는 우리 호남 분들이 별로 기분 썩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호남 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총리 못 돼서 억울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국정을 운영하는 인사권을 가진 분들이 그 인사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그 능력 있는 분들을 지역 등을 다 안배를 해서 균형 있게 올바르게 인사를 해달라는 의미이지 특정 지역의 어떤 인사를 어느 지위에 어느 자리에 앉혀줘야지 된다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발언은 실질적인 지역 문제 해소에도 그렇고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도움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따라서 표심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두 분이 예. 김무성 대표의 반란에서 앞부분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해주다가 마지막에 이 인사 관련 발언에서 아주 혹평을 해주셨는데 김무성 대표의 반란, 글쎄 반란인지 각오인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야당과 좀 관련된 있는데 사드와 관련된 반란입니다. 제가 이 반란이라는 표현을 한 거는 오늘 주제 중에서 진정한 반란은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지난주에 휴가 중이었었는데 네. 그 사이에 일부 야당 의원들이 김종인 대표의 생각과는 다른 행태를 좀 보여줬거든요. 뭐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애매한 소위 말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띠고 있었는데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모호성을 던져버리고 확실성 그리고 문제의 지역인 성주를 방문까지 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 의원들이 성주를 방문했을 당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만 국민 위협하는 사드 배치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잘한다고 박수 쳐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잘하라고 친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겁쟁이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셨을 테지만 어떤 겁쟁이가 되어 있냐면 종북 좌빨이라는 욕을 먹을까 봐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겁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이후에 이 일부 여기서 등장했던 의원들 중에 일부는 또 중국을 방문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 사람들을 만나고 오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일단 오영식 전 의원님. 네. 일부 의원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애초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이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외적인 외교관계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그 나름대로 대단히 의미 있는 전략일 수 있고 전술일 수 있습니다만 책임 있는 정당이 어떻든 국내 현안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사회적 갈등이 되게 증폭되고 있는 지금 이 현안에 대해서 어떤 기본 입장을 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겁할 수 있다. 하셨었죠.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저는 그게 다르지 않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 당론으로서 찬성, 반대 이러한 결정이 지금 적절한가에 대해선 여러 가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내부의 의견의 스펙트럼은 지금 있는 것처럼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의원들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나 입장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참여도 하고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신중한 입장도 있고 그래서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 당대표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기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당의 입장이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가능한 입장이다라고 오히려 또 역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게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김종인 대표는 또 휴가에 복귀하자마자 쓴소리를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의원들 향해서 세상을 보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없는다. 엄청난 혹평이거든요, 사실은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박정민 전 대표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오영식 전 의원께서는 그거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목소리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그러니까 외연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약간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당의 지지율이 사실은 좀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내 많은 의원들이 오히려 이거는 외연 확대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우리를 지지했던 분들이 떨어져 나간다. 이런 판단을 해서 혹시 저런 발언을 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떻게 좀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죠. 김종인 대표 참 잘하고 계신 것 같다고. 네. 중심 잡고. 예, 그렇습니다. 저분의 얘기 중에서 저는 가장 마음에 닿는 얘기 있어요. 책임 있는 정당은 대안을 가지고 반대를 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 그거 국민이 당장 듣기 좋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믿기 어려운 집단이 될 수밖에 없다. 오영식 의원은 얘기한 대로 반대 의견, 반대 목소리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드러내고 그것도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 악용당할 소지가 있는데 무리하게 그걸 결행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한심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저분들이 우리가 뽑아놓은 우리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는 이 얘기가 순진한 건지 무지한 건지 아니면 무모한 건지 당장 아시지 않습니까? 환구 15회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드에 반대하는 의원이 방중에 앞서서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거예요. 헤드라인에 제목이. 네. 기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 측의 의견을 이해하려고 하는 소통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무고하게도 그런 행위들이 매국 행위로 비난받고 있다. 일면에 치러놨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이런 한심하다고 좀 평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나 아니면 말씀을 해주시죠. 이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돼서 제가 기본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지금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죠.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면 좀 더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대안도 제시되고 그 과정에서 뭐 배치 결정으로 되던 그렇지 않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사드 배치 결정의 절차와 과정이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이고요. 네. 지금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야당이 기본 입장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기본 입장을 갖지만 야당이 자신들의 기본 입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100% 관철시켜야지 그다음에 뭘 할 수 있다? 이런 건 정치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기본 입장을 가지고 정부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하고 논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합의점들을 찾는 과정이 정치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좀 담보가 돼야 되고요. 저는 그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야 3당이 이 지금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된 특위를 국회에 설치를 하자는 합의를 했던 겁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그 과정에서 현실적인 대안 내지는 현실적인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과정들을 왜 빨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보면 지금 이 사드 배치 관련해 가지고요. 4일날 대통령 간담회가 과연 이게 지금 혹을 떼는 과정이었습니까? 혹을 하나 더 붙이는 과정이었습니까? 또 사드 배치 결정 뒤에 집권당 내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대중국이든 대미든 의원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의원 외교 채널이나 또 내지는 인연들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는 이야기를 해야죠. 저는 이번에 방중하는 의원들이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 언론에 접촉하거나 이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이 누가 뭐래도 이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주권의 문제라는 건 분명히 하고 그러나 이러한 지금 중국의 대응에 대한 우리 자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중국에 전달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의원들이 간다면 이거를 4대 외교니 잘못된 거니 이렇게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것도 제가 보기엔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박지원 대표 생각하는 짧게 거죠. 한번 반론해 주시죠. 길게 얘기하셨는데 짧게 하라니까. 예, 짧게 해주세요. 저요. 그리고 다음 주제가 저희가 있습니다. 사드 배치 과정이 잘못됐다, 문제가 있었다, 절차가 소홀했다 다 동의합니다. 여기서 같이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우리들끼리 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들끼리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회 특위 설치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짚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하고 가장 첨예하고 맞서 있는 사드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말 모욕적인 언사, 치졸한 보복행위라고 하는 것들을 내세우고 있는 중국에 가서 중국과 같이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이 행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 알고 계시죠? 차라리 나의 분명한 적은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친구의 모습을 하고 적과 비슷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걱정합니다. 자,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쪽 주제로 한번 짧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중국 쪽에서 최근에 보인 입장은 참 우리로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데 우리 연예인들이 중국 내 행사 출연이 줄줄이 취소가 되는데 그 이유가 불가항력적 이유라고 나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지금 최근 들어서 뭐 한두 명의 연예인이 아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배우 박보검 씨의 광고까지도 중국이 시비를 거는 양상인데 그 양상에 대해서 우리 김은미 앵커 짧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그 광고를 보게 되면 우리 박보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예인 박보검 그리고 그것도 상대편 중국인 만리장성이라는 이름의 그 상대 남성이 같이 바둑을 둡니다. 그런데 바둑을 두다가 이 바둑판 위에서 마치 댄스 대결처럼 벌어지는데요. 이 남성이 다른 여성에게 이 춤을 추는 과정에서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바둑을 두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그 다음에 춤을 추는 모습으로 나갑니다. 근데 춤을 추다가 이 남성이 여성에게 뺨을 맞습니다. 그러는 다음에 다시 이제 바둑 대결로 돌아와서 박보검 씨가 웃으면서 한 수를 두고 박보검 씨가 만리장성이라는 이름의 저 중국인 남성을 이기는데요. 이걸 갖고 이제 중국에서는 여론조사를 벌였고 박보검이 잘못했다 이런 반응이 78%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사드 이 광고 문제를 광고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걸 정치로 연결하고 더더군다나 사드까지 연결시키는 이런 중국인의 행태가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참 어려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오영식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 사드 배치를 결정할 때 이러한 중국의 대응 내지는 보복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떤 국제사회를 책임있게 이끌어가야 될 강국의 한 나라로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고 바람직한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 좁고 뭐 저희가 속칭 말로 밴댕이 같은 뭐 같다라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수준이라면 치졸하다는 표현까지도 저는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드 배치와 관련된 문제가 국가 간으로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정책으로나 국가 안보나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좀 더 긴 호흡으로 그리고 이러한 정치, 군사, 외교적인 문제와 경제, 문화적인 문제들을 좀 분리시키면서 지혜롭게 가져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중 관계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한국과 중국의 기본적인 이 협력 관계를 양 국가는 좀 더 책임 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규 전 대표는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치졸한 거, 치졸하게 대응하는 것 참 그것도 참 그렇죠. 저는 아까 6명 초선 의원들이 그래도 굳이 간다면 가자마자 기자회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중국 오해하지 말라. 당신들 편들러 온 것 아니다. 우리 주권 국가다. 아무리 당신들이 서운하다고 주권 국가 원수를 그렇게 모독하면서 주권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고 치졸한 행위하는 것 동의할 수 없다. 그렇다면은 당신들 힘들다면은 북한 빨리 설득해서 핵 개발 못하도록 미사일 못하도록 막아달라. 대국답지 못한 치졸함 버려달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정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달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중원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 정치 이슈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